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충격적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승리를 자축하듯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거래를 얻었다고 선언했지만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드러난 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푼도 잃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기술 조선 방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80조 엔을 퍼붓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트럼프가 떠난 뒤 남은 것은 굴욕적인 사진 한 장과 무너진 엔화뿐이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은 계산했고 일본은 공언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한국이 어떤 기적적인 결과를 얻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산업통상부의 수석 경제관으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이 회의가 국가의 자존심과 전략, 그리고 생존을 건 싸움이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단상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더군요. 우리는 한국과 위대한 거래를 해냈습니다.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월가가 환호했고 서방 언론들은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양보했다. 미국의 완승이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 뒤편 세 번째 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죠. 왜 저 사람들은 웃고 있죠? 제 옆에 미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제 상관인 김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불과 몇 분 만에 전 세계의 시세판이 뒤집혔습니다. 코스피는 2.3% 하락, 원화 약세, 미국 주가는 폭등했어요. 모두가 한국이 굴복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NHK는 서울의 치욕적인 항복이라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브리핑룸 안에서는 단 한 명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합의서를 조항별로 검토했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한 3,500억 달러는 선물도 헌금도 아니었어요. 그중 현금은 2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술 교환, 재생에너지 크레딧, 인프라 채권, 그리고 미국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투자였죠. 즉, 한국의 돈은 한국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달러에는 한국 기술, 한국 엔지니어, 한국산 부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결국 수익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까? 아니,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놓고도 미국의 완승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김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금은 사라지지만 의존은 남지. 트럼프는 그저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쇼를 하는 것뿐이야. 우린 그냥 트럼프의 장단이나 맞춰주면 돼. 그런다고 해서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한국은 그냥 압도적인 이득만 챙기면 끝이야.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쇠락한 미국 조선소는 이제 한국의 선체 설계 특허로 부활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산 조선소는 설계 한 건당 4%의 로열티를 받게 되었죠.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산 AI 제어 칩을 통합해야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칩은 오직 수원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에너지 전환 패키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도시들이 한국산 수소 모듈을 사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장기 수익 추산치는 무려 6,800억 달러였어요. 표면상 수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환호 속에 취재진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걸 모두 얻었다. 그의 지지율은 하룻밤새 5%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상원 회의실에서는 곧 책상이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승리야? 이건 한국한테 모든 걸 넘겨준 협정이잖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합의문에는 이런 문구가 숨어 있었어요. 14B조항 투자는 상호, 에너지 인프라 접근권 확보를 전제로 한다. 17A조항 방위 협력은 한국의 독점 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19D조항 조달품은 한국 표준 인증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 조항들이 공개되자 미국 내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아니, 이제 우린 한국 기술에 묶인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미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날 밤 미국 상원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미협정,
실은 서울의 걸작, 그때 기자실에서는 일본 특파원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도쿄가 진정한 승자야.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지. 당당하잖아. 저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당합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사실상 200억 달러로 줄였으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괴멸적인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안 내도 될 돈을 낸 셈이니까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의 약속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5,500억 달러 현금 지급,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미국산 무기 30% 추가 구매. 이건 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공이죠. 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가장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깃발 예우도 없이 떠났을까요?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국 정상들이 상대 국가의 국기 앞에서 예를 표하는 의식을 그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허리를 숙인 채 굳어 있었고 그 장면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죠. 아무튼 제가 되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장기 앞을 그냥 지나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옆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SNS는 들끓었어요. 우리는 돈을 내고 모욕을 샀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리 대표단 숙소로 돌아오자 민석이 웃으며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한국 네티즌 반응이 벌써 터졌어요. 그가 읽어줬습니다. 일본은 악수를 샀고 한국은 시스템을 샀다. 에어.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감탄이 숨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과감하면서도 정교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기술적 우위로 바꾸어낸 것이었죠. 미국이 돈을 원할 때 우리는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우위를 요구할 때 우리는 의존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도권의 교환이었어요. 저는 협상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탁자를 내리치며 외치더군요. 우린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어. 현금을 원한다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엔지니어들을 만나보시죠. 진짜 가치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 대표단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자 자신감이었어요. 그날 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이 얻은 건 박수였지만 한국이 얻은 건 미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시장은 눈을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12% 급등, 한화주가 14% 폭등. 현대중공업은 버지니아, 조선소의 한국 설계 기술 제공 로열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한국에 27억 달러의 기술료를 지급하게 되었죠. 트럼프의 트로피 딜은 서울의 연금 계약으로 바뀐 셈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이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래, 숨겨진 전략적 승리.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은 간단했습니다. 우린 미래를 팔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를 빌려줬다. 그날 밤 저는 기자센터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한국의 패배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짧게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숫자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몇 분 만에 그 글이 퍼졌어요.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트럼프가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미국은 의존을 샀고 일본은 착각을 샀으며 한국은 미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쿄는 마치 환상을 위한 무대처럼 빛나고 있더군요. 저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협상을 한 일본의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붉은 카펫은 2번이나 진공 청소기로 닦였고 샹들리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교체되었으며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황금 시대라는 현수막 아래서 튜닝을 마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 미디어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미국 기자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봐요. 이게 진짜 지도자 대접이죠. 일본은 연출을 잘해요. 그들이 커피를 마시며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황궁에 도착하자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대통령님을 위해 금도금 골프채와 일본 강철로 만든 한정판 드라이버, 그리고 놀랍게도 노벨 평화상 추천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순간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이어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제 옆에 민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악수를 위해 금을 바치고 있네요. 화면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양국의 위대한 동맹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친구입니다. 지불도 빠르고 납품도 정확하고 게다가 멋진 차를 만들죠. 웃음이 터졌지만 몇몇 일본 장관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은 흥분에 휩싸였어요. 요미우리는 미일 오후에 새로운 황금기라고 보도했고 후지TV는 외교의 걸작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NHK의 한 패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확히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분위기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몇 시간 후 협상 문서 일부가 유출되었어요.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금액은 5,500억 달러, 전액 현금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조건부 투자도 상호 기술 교환 조항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8조에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1,200억 달러는 F-35민 미사일 방어체계 구매, 그리고 300억 달러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쓰이게 되어 있었어요. 결국 일본의 연간 재정 흑자가 거의 전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500억 달러라니 도대체 그 돈으로 뭘 얻은 거죠?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수와 골프 한 게임이요. 그리고 그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본을 떠나고 있었어요.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는 무시당하기 위해 돈을 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고객으로 취급했다. 도쿄 증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방산주는 잠시 오르다 오후에 9% 급락했고 에너지 주식은 더 크게 떨어졌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조공조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블룸버그 방송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분석했어요. 서울은 3,500억 달러를 기술 수출과 연계된 순환형 투자로 설계했습니다. 반면 도쿄의 5,500억 달러는 단순 현금 유출이었습니다. 한쪽은 지렛대를 샀고 다른 쪽은 충성을 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저녁 일본 내각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총리님, 이 막대한 투자의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입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억지 웃음을 짓더군요. 우리는 동맹을 강화했고 태평양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회의장은 어색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어디선가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화는 비싸군요. 민석이 저를 쿡 찔렀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뭘 샀는지 알긴 알까요? 침묵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박수가 아니라 침묵을 샀습니다. 그날 밤 CNN은 이 사건을 30초 남짓 다루고 말았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 위에서 미군들과 춤추는 장면을 크게 보도했죠. 그러나 일본의 온라인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총리가 모욕을 샀다. 트럼프의 몸짓 하나로 주종관계가 드러났다. 다음 날 공개된 경제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5,500억 달러 지출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272%를 돌파했습니다. 전력 수입 단가는 28% 상승, 가정용 전기요금은 18% 인상이 예상되었죠. 하지만 일본이 얻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역 관세 인하도, 기술 협력도, 에너지 혜택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진 한 장과 악수뿐이었죠. 그날 밤, 한 미국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일본 덕분에 자신이 다시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자신을 강해 보이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NHK는 그날 밤 이례적으로 냉정한 톤의 사설을 방송했어요. 6년 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에 초대해 동등한 동맹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럼프는 미국 항공모함 위에서 연설하며 우리의 국기를 지나쳤습니다. 일본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질문에 스튜디오도 잠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위신을 사려 했지만 대신 동정을 샀을 뿐이군요. 서울에서는 누구도 노골적으로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단 한 줄의 논평만 냈죠. 대한민국은 미일 양국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경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엔화 환율은 그 즉시 폭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그리고 황금 선물 스캔들이라는 이름의 시위가 시작되었죠. 시위대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500억 달러의 수치.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그 장면을 보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린 아이디어로 미국을 설득했고 그들은 금으로 구슬렸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디어는 감가상각되지 않죠? 정상회의가 끝나자 모든 대비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로열티와 공동 방산개발, 자주적 협력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서방 언론조차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도쿄는 박수를 샀고 서울은 미래를 샀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태평양의 수평선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금빛이 잠시 반짝이다 사라졌고 다른 한쪽은 조용하지만 꾸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현재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의 단편적인 협상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이 얻어낸 더욱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장은 따뜻한 호박빛 조명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잔잔히 울렸고 오케스트라의 음악마저 조용히 잦아들었죠. 원래 이 자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후의 축하 자리, 우아한 외교적 인사와 건배의 순간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으로 꺼낸 한마디는 전 세계의 외교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핵 추진 말입니까? 무기 얘기는 아니죠. 이 대통령은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추진 기술입니다. 그러나 추진과 억제력, 그리고 주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통역관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을 정말 번역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듯했죠. 미국 보좌관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진심이야.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큰 요구입니다. 이 대통령. 아시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이 대통령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균형이라뇨? 대통령님, 지금 동아시아에는 균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며 우리 바다를 위협하고 북한은 어민들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일본은 수백억 달러를 내며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지만 실상은 자주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반도체, 함선, 위성을 만들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을 지킬 기술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호라는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낮게 덧붙였어요. 대한민국은 존재를 허락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떨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헛기침을 했고 미군 참모는 태블릿을 꺼내 바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이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인물이라도 된 듯이요. 당신, 진심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통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짓 하나로 화면을 켰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자료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 2조 3천억 달러, 세계 10위권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55% 미만, 올해 방산 수출 성장률은 42%, 글로벌 디램 시장의 70%, 파운드리 반도체의 60%를 우리가 공급합니다. 미국의 차세대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AI 제어 칩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수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의 K3 소형 원자로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 무사히 가동 중입니다. 우리 조선소는 세계 LNG선의 절반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시스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공격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평화와 균형이라 누구와의 균형입니까? 이 대통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실과의 균형입니다. 그 한마디에 통역사들마저 숨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군요. 담력이 있어요. 이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력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억제력 없는 평화는 연필로 쓴 약속과 같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북의 미사일을 보고 중국의 잠수함을 따라가며 일본이 리더십을 운운하며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걸 지켜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그에게 말하게 하세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 철학을 이해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두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립적이고 탄탄하며 준비된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디지털 신경망을 만들었고 귀국의 방위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미국 핵지휘 체계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했습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을 다루는 나라가 미터 단위의 추진체를 못 만든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훌륭하네요. 하지만 외교적 시선이 이 대통령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시선은 바뀌지만 능력은 남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우려의 수치로 답했고 모든 의심의 근거로 대응했어요. 우리의 핵안전 연구 예산은 연 76억 달러입니다. 프랑스 영국과 협력 중이며 한국이 건설한 원전은 전 세계 사고율 0%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민간, 국가 공동 펀드로 IAEA 감시 체계 아래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반박하려면 오히려 미국이 위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이 대통령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서라도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사실 미국 대표단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이 된 이 나라는 결심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일본 총리보다 훨씬 강하군요. 이 대통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충성과 복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찢어지듯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난 후 미국 참모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대신 논리로 싸웠다. 그는 허락을 구한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거야. 그날 밤 워싱턴과 도쿄 사이를 아무 전문이 오갔습니다. 한국, 외교적 루비콘을 건넜다. 그 문장이 미군 보고서 맨 위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무렵 미국 싱크탱크는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핵 보유 한국의 전략적 가치 방산주가 다시 급등했고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어요. 이 대통령의 차분한 목소리, 트럼프의 당황한 웃음, 그리고 숨막히던 정적, 수십 년간 동맹이라는 단어 뒤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진짜 힘이 그날 드러났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허락받아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인정받아 마땅한 강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태평양 너머로 떠오르는 새벽빛 속에서 그 인정을 향한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아시아의 시장은 폭풍에 휩싸였어요. 환율 전광판은 붉게 깜박였고 헤드라인에는 시장 충격이라는 글씨가 쏟아졌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의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앞에 얼어붙은 채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선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원화였어요. 새벽에는 잠시 하락했지만 오전이 되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달러 대비 4.6% 상승, 불과 몇 시간 만에 회복세를 넘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곡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헤드라인을 줬고 그들은 우리에게 시장을 줬어요. 삼성전자 주가와 한화디펜스, HD현대의 함정사업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 방산산업의 시가총액은 580억 달러 증가했어요.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위대한 합의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설이 아니라 숫자를 믿습니다. 정오가 되자 CNN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새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이 트럼프를 앞질렀다. 우리 전략국 사무실 안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김 국장이 워싱턴에서 온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들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반도체뿐 아니라 그 뒤에 깔린 보이지 않는 시스템 전체가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군사용 첨단 센서의 62%, 방산용 전력 반도체의 71%, 그리고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 장치, 해군 레이더의 핵심 메모리 모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김 국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부터 수출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방산 생산은 6주 안에 멈춥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고작 6주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7나노급 공정은 이미 2022년에 중단됐습니다. 우리 칩이 없으면 그들의 전투기는 뜨지 못하고 함정은 보이지 않으며 지휘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문명의 신경망이었습니다. 미사일의 유도와 인공위성의 궤도와 전장의 통신망,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실리콘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트럼프의 협상단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현금 지급을 요구했을 때 우리 대표단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가 귀국의 공급망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 공급망을 끊으면 한국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미국이 무릎을 꿇게 되므로 트럼프는 한국에만큼은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의 많은 이권을 그대로 내주고 말았던 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이제 시장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주는 소폭 상승했지만 하청업체들의 보고서에는 빨간 경고문이 찍혔어요. 납기 지연, 부품 부족, 펌웨어 호환성 문제. 이 모든 문장은 한 가지를 뜻했습니다. 한국 의존도. 반면 한국에는 기회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만에 한화는 나토 두 회원국과 123억 달러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전자는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47억 달러 규모의 유도 프로세서 긴급 주문을 받았습니다. HD현대, 조선소는 미 해군으로부터 12척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약을 새로 따냈어요. 모두 한국식 추진 시스템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단순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그들의 동맥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은 그날 저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방산 공급망의 필수 허브가 되었다.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만으로도 분기 GDP가 1.8% 상승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니케이 지수는 9.4% 폭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어요. 원인은 자동차 산업의 공황이었습니다. 도요타 주가 14% 하락, 혼다 12%, 닛산 11%.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NHK 해설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동맹을 위해 돈을 냈지만 받은 것은 압박뿐입니다. 사실 일본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중 일본에게 미국산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하라는 기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걸 받아들였죠. 그 결과 도요타는 매년 미국산 차량 15만 대를 일본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물류비와 관세를 포함하면 가격이 22% 인상되었고 결국 일본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손실 추산치는 단 한 분기만에 3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기술적으로 뭐 하나 들이밀 것이 없었던 일본은 그대로 트럼프 특유의 막무가내식 협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였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팔고 박수를 샀군요. 민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세금을 내지 않죠. 전 세계 언론이 두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더군요. 서울은 체스를 두었고 도쿄는 노래방에서 트럼프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K모델 인내와 정밀함, 그리고 전략적 우위의 조합. 그날 밤 미국 의회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68%, 전장 통신 장비의 54%, 사이버 방어 하드웨어의 72%가 한국 기술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 흐름이 끊긴다면 미국의 국방 준비 태세는 2달 안에 3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의 협상은 기술을 무기로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국장과 함께 대사관 전망대에 섰습니다. 태평양의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혔고 도시의 불빛은 숫자보다 강하게 빛났죠. 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가 우리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맞아. 그러나 우리는 그를 같은 방식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지. 미국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기술망을 갖추었거든.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의 드론부터 이지스함까지 그 모든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흘러가는 회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멈추는 순간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문장은 단지 헤드라인에 불과했죠. 한편 일본은 여전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렛대도 반도체 주권도 대체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여전히 외국산 펌웨어에 의존했고 그들의 위성은 10년 전 미국산 제어 칩으로 돌고 있었어요. 워싱턴이 재채기하면 도쿄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세계의 전광판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달러는 유지됐고 엔화는 무너졌으며 한국 원화는 사상 처음으로 둘 사이에서 당당히 서 있었어요. 빌린 신뢰가 아니라 수출하는 신뢰의 화폐로 말이죠. 저는 떠오르는 수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이긴 게 아니야. 그들에게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지 상기시켜준 것뿐이지. 하지만 회담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한국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회담이 종료되려고 할 때 충격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오기도 했거든요. 그건 바로 트럼프는 역시나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그는 갑자기 긴급 회담을 열자면서 경우 없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 협상이 시작된 시각은 자정을 조금 넘긴 때였습니다. 정상회담장의 협상실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고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되었으며 통역사들의 목소리만 속삭임처럼 울렸어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 트럼프 대통령은 펜을 두드리며 침묵을 깼습니다. 생각해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로는 부족하군. 한국이 현금을 더 내야겠어요. 진짜 돈으로 말이죠. 한국 대표단의 김 국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현금은 증발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남습니다. 트럼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 국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을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수십 년을 갑니다. 방위, 공급망, 위성을 보호하는 구조 자체를 드리죠. 현금 대신 기술 대보안 교환을 제안드립니다. 미국 측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펜타곤 보좌관이 속삭였어요. 기술 대보안 교환이라니 저게 무슨 뜻이죠? 김 국장은 손끝 하나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산용 인공지능 인프라, K-디펜스 내재 일부 접근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망, 물류기지, 에너지 시설까지 실시간으로 사이버 위협을 예측하고 차단합니다. 이것 하나로 귀국의 방위망은 해킹 손실만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그걸로 현금 대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 국장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대신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방산형 AI 네트워크는 사이버 침입의 93%를 2초 이내에 차단합니다. 귀국 내 어떤 시스템도 이 효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미국 인프라 및 정부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은 중국에 대항할 유일한 옵션입니다. 대통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즉, 돈을 원하신다면 저희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잃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잃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미국의 기밀이 해킹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단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협상단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술적 지렛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수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인프라를 보이지 않게 지켜온 존재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 국장, 우리는 지금 유동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코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김 국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하더군요. 코드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코드가 없으면 귀국의 시장은 움직이기도 전에 붕괴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한국 협상팀이 일사불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경제학자, 전략가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실시간 환율 데이터를, 또 한 명은 방산 주가 흐름을, 다른 한 명은 발언의 어조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감정 알고리즘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정밀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김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술 및 보안 교환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겁니다. 방위 AI와 금융 방어망을 연결하는 공동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안보를, 우리는 인프라를 지킵니다. 이건 구매가 아니라 공동의 약속입니다. 트럼프는 몸을 뒤로 젖히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남죠? 김 국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정성입니다. 향후 10년간 4,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방산 개발 수익, 차세대 추진체 제조권, 그리고 한국 통신 모듈의 나토 체계 통합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진짜 가치죠. 미국 측 참모들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결국 한국이 기술을 투자하고 우리는 그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네요. 김 국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들은 보호를 얻고 우리는 동반 성장을 얻습니다. 돈보다 훨씬 공정한 거래 아닙니까? 트럼프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우리를 보호하는 걸 판매하겠다는 건가요? 김 국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판매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에게만 말이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은 그 대안조차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대체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고 미국이 우리 수준으로 사이버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미국이 더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고려해 보자면 말이죠. 트럼프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김 국장. 당신은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는군요. 나를 상대로도 말이죠. 그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멈췄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미안전 인프라 통합 양해각서. 첫 페이지에는 양국의 사이버 방위 체계와 산업, 네트워크를 단계별로 통합하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6천억 달러 이상. 김 국장이 설명했어요. 귀국 기업들은 한국의 예측형 보안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공동의 전략이죠. 트럼프의 펜 끝이 멈췄습니다. 뒤쪽에서 참모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기술이 실제로 통합되면 미국 전체가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단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민석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예요.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우리 방위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겠죠?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자물쇠를 만들지만 열쇠는 갖지 않습니다. 그 말에 트럼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은 표현이군요. 마음에 듭니다. 몇 분 뒤 미국 대표단은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소리 없는 펜의 움직임만이 회의장을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정치가 아닌 국가의 단결을 보았습니다. 대전의 연구진, 서울의 경제학자, 판교의 엔지니어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침묵은 어떤 박수보다 값졌습니다. 문 밖에서 일본 대표단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관세와 현금 이야기를 할 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이미 코드 속에서 끝나가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 국장, 당신들 참 사고방식이 달라요. 좋아요. 당신들 방식으로 해봅시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의 공기가 풀렸습니다. 김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판 게 아니야. 단지 시간을 판 것뿐이지. 그가 옳았습니다. 새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국방, 사이버 보안, 산업 네트워크의 핵심 구조가 되었습니다. 연간 780억 달러의 수익, 그리고 GDP 2.4% 추가 성장이 예측되었죠. 회의장을 나설 때 바깥 공기는 무겁지만 묘하게 맑았습니다. 그 철문 뒤에서 우리는 돈 대신 통제권을 얻었고 그 순간 세계는 힘의 정의가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얻으려 왔고 의존성을 남기고 갔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나라와 그걸 빌려 쓰는 나라의 차이죠. 그리고 드디어 협상 너머의 본격적인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곧바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내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협정 체결 직후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켜지자 한 상원의원이 고함쳤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조항에 동의한 겁니까? 대체 무슨 서명을 한 거죠? 백악관 상황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보좌관들이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 중 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해군 영양보고서, 미국의 조선 역량은 이제 한국의 설계 라이선스에 의존한다. 그날 오후 CNN의 자막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아웃소싱한 거래. 또 다른 신문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두뇌에 미국 조선소를 팔아넘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한국 동맹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요.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스스로 군함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협상 당시 한국 측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이라는 조항을 은근히 삽입했습니다. 표면상으론 단순한 기술 협력이었지만 실상은 완전한 한국식 시스템 관리였습니다.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 베스 아이언웍스 같은 조선소들은 한국의 설계, 소프트웨어와 자동 용접 로봇, AI 기반 생산관리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대사관 사무실에서 김 국장은 펜타곤 연락관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깨달았군요. 그들의 조선 산업 전체가 우리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자국 내 조선 생산성은 지난 10년간 63%나 감소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들은 은퇴했고 자동화 프로젝트는 실패했으며 함정 한 척 건조 기간은 평균 72개월, 즉 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34개월 만에 완성하죠. 인력은 절반, 연료 사용량은 40% 절감, 품질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제어 소프트웨어 없이는 도크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비 로봇은 한국의 K4G AI 기반이에요. 우리가 서버를 끄면 미국의 도크는 그대로 멈춥니다. 저는 보고서의 수치를 바라보다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자만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AI 생태계였죠. 울산의 HD현대 디지털 오션 플랜트에는 42,000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레인, 엔진, 용접선의 미세한 진동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AI가 용접 부위의 미세 균열을 10마이크론 이하 수준에서 자동 검출합니다. 시뮬레이션 AI, H뉴런은 선박을 실제 제작하기 전에 가상으로 완성해 재료 피로도, 파도 저항, 물류 흐름까지 99.3% 정확도로 예측하죠? 이 수치가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왜 한국의 선박 유지비가 자국보다 30% 저렴한가를 물었을 때 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배는 녹이 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나노 코팅 기술은 선체 수명을 18년 연장, 부식 손실률을 76% 감소시켰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음파돔은 수온에 따라 자기 공진을 자동 조정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죠. 미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새 해군 조선소, 현대화 사업의 설계, AI 통합, 인력 교육 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모든 미 해군 함정에 대한 공동 생산권, 로열티 수익, 태평양 함대의 전면, 정비권을 확보했어요. 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판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을 팔았죠. 그날 밤, 미국 국방부는 기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존도 예측 보고서, 핵심 문장은 곧 유출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의 한국 시스템 의존도는 63%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AI 통합은 해군 작전 유지에 필수적이다. 다음 날, 월가가 폭발했습니다. HD현대 주가 21% 급등, 한화오션 16%, 삼성중공업 14% 상승. 반면 헌팅턴 인걸스는 19% 폭락, 미국 조선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SNS에는 이런 논쟁이 오갔어요. 이제 미국이 외국인에게 해군을 맡긴다는 건가? 한 한국 네티즌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당신들의 배를 뜨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 한 명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손을 떼면 우리는 함정을 만들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태평양 전략 자체가 물 위에서 가라앉을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엔 숫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없다면 미국의 연간 함정 생산량은 18척에서 6척으로 감소, 유지비는 74% 증가, 배달 지연으로 인한 전략 손실은 5년간 1120억 달러. 트럼프가 세기의 거래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없다면 미국은 이제 영영 군함 한 척 만들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며 거의 동의를 앞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한국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죠.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조선, 핵 추진, AI 물류를 통합해낸 나라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이 구조를 만들지 못했어요. 거제의 조선소에서는 크레인과 드론이 서로 통신하며 움직였고, 작업자들의 헬멧은 실시간 증강현실로 용접선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완성된 잠수함은 궤도 위의 디지털 쌍둥이와 연결되어 모든 진동과 온도를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소는 여전히 수기로 점검표를 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게 하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 조건은 한국의 방식으로였죠. 우리는 AI 조선 통합 시스템 K10링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년 안에 조선 효율성을 72%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한국은 앞으로 미국이 이 기술로 생산하는 모든 함정의 정비권과 라이선스 수익을 얻습니다. 연간 예상 수익은 380억 달러, 2040년까지 지속됩니다. 김 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원했지만 우리는 케이블을 줬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우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죠. 새벽녘, 저는 대사관 발코니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안개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미국 조선소의 불빛이 꺼져 있었고 그곳이 다시 켜지려면 한국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수십 년 전 부산의 용접소에서 일하던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배는 사람과 같단다. 그걸 만든 이들의 꿈을 싣고 떠나지. 이제 한국은 단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띄우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속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새로운 시대의 엔지니어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은 모두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그렇게나 조롱하던 일본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도쿄의 새벽이 밝자마자 도시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떠 있었어요. 일본, 미국의 80조 엔 투자 약속 앵커의 목소리는 흡사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미화로 약 6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3배가 넘습니다. 수치만 보면 승리 같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그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80조 엔을 줬는데 대체 얻은 게 뭐냐?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보조금은 줄이고 결국 박수만 받았다는 게 정부의 성과입니까? 저는 서울 대사관의 스크린으로 그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일본 총리 다카이치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쥐고 있었고 의사당 밖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린 안보가 아니라 빚을 얻었다. 아메리카 퍼스트, 재팬 라스트.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경함을 조롱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민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쇼를 했고 우리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엔화는 하루 만에 8.3% 폭락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니케이 지수는 11% 폭락, 하루 만에 56조 엔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지수는 일주일 만에 23% 상승했죠. 시장은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승리했고 도쿄는 항복했습니다. 일본의 한 베테랑 경제평론가는 생방송 중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협상했고 일본은 공연했습니다. 그게 실질과 허상의 차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외교가 아니라 박수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몇 주 만에 양국의 결과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한국은 4,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방산 수익, 조선 계약으로 연간 780억 달러, 그리고 미국 방위 시스템과의 대등한 공동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80조 엔의 현금 투자를 약속하고 방위비를 2배로 늘렸으며 심지어 미국의 14조 엔 규모의 LNG 고가 수입 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더 심각했어요. 심지어 도요타와 혼다는 미국산 차량을 역수입하라는 역수입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요코하마항에 팔리지 않은 미국 SUV가 산처럼 쌓였고 그로 인한 재고 손실만 4조 3천억 엔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협상 이후의 수치를 보고 있었어요. 수출은 9.8% 증가, 원화는 엔화 대비 강세, 한국의 무역 흑자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정한 균형 동맹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맹목적 충성의 결과도 말이죠. 워싱턴에서도 공식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전략적 공동 제조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기술은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동맹국 시스템에 직접 통합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선 구매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파트너가 아니라 고객이 된 것입니다. 민석이 그 문서를 읽으며 웃더군요. 일본은 영향력을 돈으로 샀고 우리는 실력으로 얻었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승인을 구하지 않고 협상의 기준을 정하는 나라가 되었죠. 일본은 여전히 미소와 예의로 일관했지만 그건 외교의 가장 오래된 함정이었습니다. 환대를 지렛대로 착각한 것. 서울은 기술을, 도쿄는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어요. 무역 적자는 21조 엔,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9천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이 이를 상징했어요. 서울의 계산된 전략, 도쿄의 비싼 외교를 압도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의존을 주도권으로 바꿨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하루 만에 19%로 폭락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불신임안이 제출됐고 NHK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를 협정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일본 전역이 침묵했습니다. 자존심이 후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모니터 위 수많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격차가 과거의 공동 출발선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벌어지고 있음을 말이죠. 한국의 기술혁신 지수는 세계 3위, 일본은 9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AI 수출은 42% 증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은 18% 감소, 심지어 문화산업에서도 한국의 K-드라마,
웹툰, 디지털 콘텐츠 수출액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보다 127억 달러 많았습니다. 민석이 낮게 말하더군요. 그들이 주도하던 모든 분야를 우리가 조용히 넘었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계속 만들었을 뿐이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인정을 원했고 한국은 성장을 원했습니다. 하나는 박수를 원했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의 말, IMF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 4.2% 상향, 일본은 0.7% 하향. 미 의회는 한국을 태평양의 신뢰 가능한 중심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자만이 아니라 인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하고 연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다 건너 도쿄의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빛과 후회의 무게 아래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끈질김을 비웃었지만 세상은 결국 짓는 자의 손을 기억합니다. 그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숫자로 증명된 한국어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울 위로 떠오른 태양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기마저 선명했고 사람들의 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나라 전체가 오랜 세월의 긴 숨을 내쉰 뒤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신 듯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는 굵은 헤드라인이 번쩍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기적, 한국의 전략적 승리. 출근길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들어봤어요. 올림픽, IMF 극복, 한강의 기적 등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체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성으로 쟁취한 승리였거든요.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돈으로 산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오만이 아닌 정당한 자부심의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지만 그 환호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환호였죠. 울산의 조선소에서는 새로 완성된 잠수함의 선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그 옆에서 태극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용접봉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의 설계를 조립했는데 이젠 세상이 우리 설계를 기다립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할머니는 가게 구석에 TV를 올려다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공동 동맹국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외교를 21세기 모델이라 평가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날 세계의 주요 언론은 한 목소리였습니다. BBC 한국, 현대 외교의 기준을 다시 쓰다. 르몽드 세계의 새로운 균형자, 한국, 블룸버그 서울의 지성이 초강대국을 능가했다. 심지어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계산을 문화로 바꾼 나라다. 그들은 한국의 외교력뿐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를 찬양했어요. 기술, 경제, 도덕이 완벽히 통합된 국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담화가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떨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 태극기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전략실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가 41% 폭등, 17개국이 한국과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엔 유럽연합의 1,3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협약, 걸프 국가들의 700억 달러 재생에너지 공동투자, 그리고 미국의 450억 달러 AI 방산 공동개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석이 제 옆에서 감탄했어요. 이제 우린 부품이 아니라 표준이네요. 그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는 이미 세계 자율 시스템의 68%를 점유하고 있었고, 대전의 핵융합 연구소는 1000초 연속 플라즈마 유지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엔지니어를 하청업체가 아닌 컨설턴트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상원의원들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한 의원이 마이크를 꺼놓은 줄 모르고 말했더군요. 한국이 시스템을 끊으면 우리는 눈이 멀어. 도쿄에서는 서울은 3배의 이익을 절반의 돈으로 얻었다는 분석이 쏟아졌고,
런던 증권가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K 프리미엄, 한국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시장 상승 효과. 그날 밤, 저는 은퇴한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북촌의 작은 한옥, TV에서는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TV를 끄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세웠고 너희 세대는 그것을 지켜냈구나. 총 한 발 쏘지 않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전쟁의 폐허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낮은 진동, 버스, 크레인, 공사장 소리. 그건 패전국의 분노가 아니라 승리국의 집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균형의 핵심축이자 경제적 혁신과 외교적 윤리를 동시에 실현한 모델이다. 이건 아첨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이었죠. 그리고 그 인정은 곧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9,500억 달러로 독일을 추월할 전망, 원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만든 수소 선박은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4,8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한국산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며 연간 1,100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실리콘밸리를 사서 실리콘 서울이라 불러도 되겠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애플, 지멘스, 록히드 마틴은 부산, 인천, 대전에 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한국의 공급망은 끊기지 않고 늦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수치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어조의 변화였죠. 예전엔 빠르게 배우는 나라라 불리던 한국을 이제는 모든 기준의 척도라 불렀습니다. UN 사무총장마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현대산업 외교의 양심이 되었다. 다음 날 광화문을 걸어 출근하는 길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현수막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 조용히 그러나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리스타, 택시기사, 엔지니어, 군인 모두의 걸음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 가판대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일면에는 한국 외교관과 미 국무장관이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존중이 아니라 스스로 얻은 존중. 그 옆에서 한 대학생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제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보는 거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는 그 눈길을 멈출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한강 위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방향의 빛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동양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강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 여기까지 온 여정. 싸운 자, 만든 자, 그리고 꿈꾼 자들. 이 승리는 정치도,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승리였죠.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은 한국의 부상을 단지 경이롭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